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철중이는 어차피 나중에 자기 거 될 건데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상속세도 아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엄마가 지금 저기 누워 계시는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고 엄마 정신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올케가 그러는데 그래야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면서요. 저는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철중이는 왜 그러냐고 자기가 이 집 장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장남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자 철중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올케의 계산이었다는 걸. 그리고 철중이는 완전히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엄마는 저를 불렀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친정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집을 꼭 지키고 있다가 철중이가 혹시 혼자 살게 되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걱정되는 게 그거라고 철중이가 올케한테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고 그 애는 결국 혼자가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올케의 본심을. 본인의 죽음 앞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 마시라고 제가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고맙다고 제겐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그래서 늘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철중이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깨어 계신 동안 진명의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진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뒀다고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올케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한다고 엄마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철중이는 왜 그러냐고 어차피 자기 거 될 건데 지금 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덜 낸다고 했어요. 올케가 자기는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지훈이만큼은 확실한 재산 물려주고 싶다면서요. 엄마는 지금은 너무 아프다고 하셨지만 철중이는 서류 작성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고 했어요. 병실 문을 들어서다 철중이의 소리를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는 왜 자꾸 끼어드냐고 올케 심정도 좀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올케 심정이라니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집 얘기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도장 찍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철중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올케도 안심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엄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미안하다고 너무 못난 엄마라고 우리 철중이는 이제 어떡하나 하며 우셨어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철중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상태는 더 나빠지셨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제 길어야 2-3달 정도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철중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좀 가려고 한다면서요. 제가 여행이라니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하고 소리쳤어요. 철중이는 예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의사가 환기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지훈이도 여행 한번 가본 게 언제냐면서요. 제가 지금이 여행 갈 때냐고 엄마가 하고 말했지만 철중이는 엄마는 제가 있지 않냐고 했어요. 자기들이 매일 병원에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2주 정도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2주나 가냐고 되물었어요. 철중이는 유럽 여행인데 왕복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올케 평생 소원이었다고 자기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다면서요. 신혼여행은 엄마가 300만 원 보태주셔서 제주도로 다녀왔었는데 말이에요. 그땐 올케가 해외는 부담스럽다고 해서요. 철중이는 그런데 제가 복실이 좀 봐줄 수 있냐고 아니면 엄마 집에 맡겨놓고 가끔 가서 밥 주고 산책시켜주면 된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중이는 복실이 돌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엄마도 늘 하시던 거라면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제가 엄마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소리쳤지만 철중이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이번 여행 못 가면 우울증 온다면서요. 결국 그들은 떠났어요. 유럽 2주 여행. 돈 없다고 병원비 한 번을 안 보태더니 말이에요. 올케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다녀와서 병문안 꼭 가겠다고 했어요. 올케는 공항에서 찍은 셀카를 SNS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이라며 힐링하고 오겠다고 가족여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요. 저는 매일 엄마 병원과 엄마 집을 오가며 복실이를 돌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키고 밥 주고 배변 처리하고요. 엄마는 병실에서 철중이는 잘 다니고 있냐고 복실이는 밥 잘 먹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네, 잘 먹고 있다고 하자 엄마는 다행이라고 복실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데 하며 안심하셨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강아지 걱정을 하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올케의 SNS에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왔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며 지훈이 첫 해외여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사가 급히 호출했습니다.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철중이한테 급히 연락했어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철중이는 지금 로마인데 비행기표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너 이렇게 엄마 보내면 나 진짜 너 가만 안 둔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는 알았다고 내일 당장 귀국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철중이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생각뿐이셨어요. 다행히 엄마는 다음 날까지 버티셨습니다. 철중이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철중이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올케와 지훈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올케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며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시고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녀왔냐고 재미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올케는 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철중이네는 그날 밤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방도 정리해야 하고 복실이도 데려가야 한다면서요. 제가 엄마가 곧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말했지만 철중이는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엄마가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요. 그날 밤은 제 생애 가장 긴 밤이었어요.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고 의식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엄마라고 부르며 저라고
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어요. 많이 아프시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평생 수고 많으셨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철중이한테 해준 것들을 다 안다고, 엄마가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뒷말은 하지 못했지만요. 그런 엄마가 원망스럽다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새벽 4시쯤 엄마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중이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라고요. 하지만 끝내 철중이는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고,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더 눈에 담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철중이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엄마하고 부르면서요. 그때 올케는 조금이라도 슬퍼했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엄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시라고,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엄마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요. 워낙 좋은 분이셨는데, 늘 웃으시던 분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들을 하셨어요. 상주는 아빠와 철중이었습니다. 저는 보조상주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올케는요? 장례식 첫날 올케는 늦은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복실이를 안고요. 차에 두니까 짖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장례식장인데 강아지를 하고 말하려 했지만 올케는 괜찮다고 조용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올케는 한쪽 구석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남의 장례식장에 와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시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러고 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이렇게 치러지다니. 둘째 날 올케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철중이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올케는 그날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대요. SNS에 커피 사진을 올리면서 힐링 타임이라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셋째 날 발인 날, 올케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역시나 복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릴 때였어요. 올케는 복실이를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대충 절을 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난 7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모든 삶은 다 미루시고 새벽 시장에 나가고 손주의 강아지까지 돌보시며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늘 미안해하시던 엄마의 모습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철중히 걱정하시던 엄마. 장지에 도착했어요. 엄마를 땅에 모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제가 더 못 지켜드려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철중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집 정리해야 하는데 엄마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지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철중이는 엄마 집 말이라며 이제 자기 명의니까 비워야 한다고, 자기들이 쓸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철중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덤 앞에서 엄마를 묻은 지 10분도 안 되어서요. 그 순간 7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야, 이 새끼야 하며 철중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철중이는 왜 그러냐며 놀랐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왜 그러냐고. 너 지금 엄마 묻은 지 10분도 안 됐다고. 그런데 집 이야기를 하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철중이는 사람들 보는데 왜 그러냐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내가 7년 동안 조용히 참았다고요. 엄마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요. 엄마가 너희 집 사주고 생활비 대주고 사고 친 거 수습하고 다니며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다 하고 살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희가 처음 엄마가 진단받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엄마한테 개 맡기고 놀러 다녔다고요. 올케가 언니 그건 하고 끼어들려고 하자. 제가 소리쳤어요. 입 닥치라고. 너 장례식장에 개를 데려왔냐고. 엄마 영정 앞에서 개를 안고 있었냐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올케는 자기도 힘들었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힘들었냐고. 장례식장에 자리도 안 지키고 손님처럼 다녀가면서 힘들었냐고요. 올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고. 마지막까지 철중이가 예진이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다고. 너를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요. 가족? 이게 가족이냐고. 나는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고. 우리 엄마 등골 빼먹던 기생충으로 생각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올케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 힘들게 자란 거 안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신 거라고, 너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너는 뭘 했냐고. 엄마를 이용했다고. 내가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려고 했다고.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올케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도 힘들었다고. 아무것도 받고 잘한 게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남의 엄마를 죽도록 부려먹어도 되냐고. 시어머니를 하인 취급해도 되냐고요. 저는 복실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게는 너희 개라고. 엄마가 데려온 거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쩐지 명화 엄마가 어느 날부터 얼굴 보기 힘들더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철중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철중아, 나는 오늘부터 너랑 남남이라고. 다신 나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중이는 누나하고 불렀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신 말 아냐고. 철중이가 혼자 살게 되면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너는 뭘 했냐고. 그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기라고. 엄마 죽어가시는데도 졸랐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중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엄마가 너네한테 해준 거 법적으로 다 받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중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여세 탈세 문제, 생활비 지원 내역,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엄마가 너희한테 준 돈 내역이라고. 통장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기록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중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진명에 이전한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거니까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철중이는 누나 제발하고 말했지만 저는 아빠를 돌아봤어요. 아빠도 이제 아셨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아빠는 늘 참으라고만 하셨다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다고, 저 이제 여기 안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쟤한테 친정이 아니라고, 엄마의 무덤이라고요. 저는 엄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우애 좋은 남매가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 지킨다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랑은 가족일 수 없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할게요. 제가 엄마 낳아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저는 엄마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철중이가 누나, 누나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동생네가 엄마한테 가져간 모든 것들 다시 되찾아오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가질 수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슬퍼하실까 걱정되는 마음은 있지만 저들이 잘못한 모든 걸 바로 잡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세요.